사람마다 자기만의 어떤 살아온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번 경험해서 사업의 어떤 원리를 알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사업할 때 도움이 되고 가치가 되겠죠. 경험 자체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가치 없는 경험이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이번 책에서 이제 정체성 자본이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굉장히 좀 익숙하면서도 지금 낯선 단어긴 해요. 이 정체성 자본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정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그거겠죠. 정체성 자본은 뭐냐면은 맥제이 교수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된 이유 그 책에서 이제 나온 건데 사람마다 자기만의 어떤 살아온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불할 때 가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것처럼 나의 경험이 어딘가에 그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자본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독특한 경험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의 내리고 자기에게 어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번 경험해서 사업의 어떤 원리를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사업할 때 도움이 되고 가치가 되겠죠. 그건 돈을 받고 이렇게 뭔가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경험들, 그 다음 가치 있는 어떤 관점,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어떤 생각과 경험과 어떤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몸에 배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형성하는 어떤 정체성인데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타인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정체성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경력, 그 사람의 어떤 경험, 일단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체성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학습한 것들하고 경험한 것들 이렇게 뭐 말투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뭐 어디에 발표를 해보고 뭘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뭔가 살아가는데 가치 있게 도움이 되는 것들 이것을 정체성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뭘 하든 간에 우리 모든 경험을 일단 하게 되잖아요. 뭐 군대를 가는 것도 이제 경험일 수 있고 뭐 혹은 장사를 한 것도 경험일 수 있는데 모든 경험은 가치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살면서 뭐 굳이 뭐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쓸모없는 이런 경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험 자체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가치 없는 경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경험들 그런 것들은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시도한 경험들 그런 것들은 정체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꿈을 통해서 어떤 실패한 것들은 왜 실패했는지 그것들 반성해가지고 더 꿈에 나아갈 수 있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을 가지고 타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고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이롭지 못하게 혹은 아예 쓸모없이 이제 똑같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험이 뭔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뭔가 사이클이 있을까요? 그 사이클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다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삶이라는 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책에서 이제 깨달은 거는 좀 의미 있는 어떤 경험들 사이클은 꿈을 가지고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한번 내가 어떤 꿈을 가져요. 꿈을 가지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 맞는 어떤 것들이 간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게 되겠죠. 도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갖게 되겠죠.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관점이 생기겠죠. 내가 이때는 이게 실패한 거구나.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관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뭔가 패턴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삶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들이나 아니면 어떤 스타일들, 그 다음 내 어떤 가치관들, 삶의 원칙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어떤 뭐 정체성 자본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아닐까, 사이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경험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한정된 24시간 특히 또 7, 8시간 또 잠을 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할 건 너무 많은 세상인데 시간 관리가 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뭐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죠. 요즘 옛날 사람들보다 정보도 되게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인스타 봐도 사람들 막 뭐뭐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은 것들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되게 정보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왠지 그거에 대해서 막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또 역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왜 그 꿈에 대해서 꿈을 가졌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좀 약간 시간 관리를 좀 관점이 좀 변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는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언제 생겨났을까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관리의 개념들은 보통 산업화 시대 때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 때는 시간을 투자하면은 뭔가 결과물, 어떤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투자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돈이 나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이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간을 빡빡하게 관리하고 사람의 시간이 있으면은 이 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생산성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요즘은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시간의 개념들, 사람들이 여유를 높은 가치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성을 가진 어떤 우선순위를 중시하는 어떤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삶과 어떤 일과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시간 관리의 개념을 자기의 어떤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책에서 보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7일 중에서 하루를 반드시 쉰다고 하거든요. 그 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 주의 어떤 계획들, 목표들, 그 다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리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시간 관리들, 일 중심적인 어떤 시간 관리들, 그 다음 뭔가 좀 성과 위주, 그 다음 생산성 위주의 어떤 시간 관리들 그런 관점들의 어떤 시간 관리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약간 자기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어떤 시간 관리들 그런 관점의 어떤 시간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만약 10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 전제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멈추지 않는 한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고 두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루에 뭐 10만 원씩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달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어떤 좀 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가 있고 거기에 달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 관리의 어떤 전략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이 시간을 얼만큼 앞당기냐, 시간을 그만큼 앞당기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그 앞당겨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 두 가지 어떤 전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는 시간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 또 나의 어떤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 시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는 전문가의 한 시간과 그냥 일반인의 한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꿈을 말씀하실 때 빨리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럼 꿈을 앞당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시간의 관점에서. 일단은 제가 그 시간 관리를 한 4가지로 뒀는데요. 일단 시간을 잘 쓰려고 하면 시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의 특성을 제가 뭐 지칭성, 심리성, 에너지, 공동체 이 4가지로 뒀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시간을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써보는 거죠. 시간의 직진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간은 우리가 어떤 동그랗게 어떤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계속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의 끝에서 나를 역산해 가지고 현재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시간의 어떤 직진성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걸 쪼개서 계속 뭐 장기 목표, 그다음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현재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심리성인데요. 시간을 쓸 때 보통 사람들이 좀 쉬운 일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을 먼저 할까요? 쉬운 일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네, 쉬운 일을 먼저 하죠. 근데 쉬운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일은 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연구로도 밝혀진 게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시간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시간이 24시간이 있으면은 자기가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어떤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보통 한 8시에서 뭐 11시 사이
그때 오전 타임에 한 번 보편적으로, 그다음 오후 시간대 한 4시에서 7시 사이, 그때가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간대가 있다고 해요. 뭐 사람마다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 시간의 어떤 하루 재구성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시간이 이렇게 24시간 있으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은 몰입도가 높은 시간에 배치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다고요.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떤 효과가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본인한테 적용해 보면 자기의 어떤 가장 최적의 시간에는 뭔가 몰입도 있고 생각하고, 그다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 집중력가 떨어지는 오후 시간대에는 어떤 미팅이나 어떤 좀 보조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루에 어떤 굉장히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시간의 공동체성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뭐 10시간 걸리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사람들과 나눠 가지고 한 5명이서 하면은 2시간 만에 끝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네 가지들을, 시간의 특성을 나의 어떤 꿈에 매칭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앞당기고 그다음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관리법이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약간 책에서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